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요. 아침 출근길 눈 조심하시고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내놨습니다. 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자, ICBM 정상각 발사 위협한 날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막말 담화를 내놨습니다. 곧 보게 되면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각으로 쏘지 못하고 각을 좀 고각으로 쏘다 보니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5,000자에 달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그 담화 내용에는 상당한 수준의 막말, 욕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찰 위성 평가에는 개가 짖는 소리다 이런 표현도 등장한 만큼 여러 가지 강력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대해서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실력은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고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곧 쏘겠다, 위협한 것과 마찬가지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용 발사체가 촬영한 사진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개 짖는 소리다라는 막말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2030 만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청년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달라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3대 개혁 중에서 청년들에게는 노동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청년 200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3대 개혁 중에서 노동이 최우선 추진 과제다. 청년이 희망을 버리지 않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 역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다가 공정성 논란에 빠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성탄절, 석탄일도 대체 휴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수 진작과 그리고 휴식권 확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이제 휴일에 걸리게 된다면 대체 휴일을 만들자, 대체 휴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추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휴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꽃중년, 빛중년. 자, 취업을 하고 나서 일단 직장을 구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좀 잘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40대에서 이제 60대 사이가 될 거라고 아마 많은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 꽃중년이 아니라 빛중년이었다는 통계청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40대에서 60대 작년 대출액은 11%나 늘고 소득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아무리 벌어들여도 빚 갚는데 돈을 다 쓰고 있다. 이런 계산이 떨어집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한 재취업자 중에서는 46%가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봤더니 월 200만 원 미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통계 자체가 일자리를 얻어서 등록 취업자 141만여 명 가운데서 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임금 파악이 가능한 그 근로자들로 통계를 낸 겁니다. 파악하지 못하는 근로자들까지 포함했을 때는 월 200만 원도 못 미치고 대출도 더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소득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암울한 통계 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4개의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중에서 지난해 12월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서 기소가 된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곧 열릴 전망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잠깐.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아버지가 피고인으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전환되고 징계까지 오니까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이거. 지금 계속 후보 아래에 이동수가 있었고 그 아래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사실이잖아요. 자, 검찰은 재판 준비 기일에서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바람대로 김 전 처장의 유족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재명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재판에 고 김문기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라고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전 처장 유족들은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김 전 처장이 모른다고 했던 그 발언은 과거 김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했던 그런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통해서 더욱 논란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 여행을 11일이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안에 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변신한 거예요. 김광사 변호사님,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이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했다는 것은 네. 이제 유죄의 증거,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거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족을 신청했기 때문에 유족은 당연히 김문기 씨와의 나눈 대화랄지 네. 평소에 이재명 그 당시 시장과의 관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거에서 무죄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이 간 거 아니에요. 네, 네. 9박 11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11일 동안 같은 비행기 탔고요. 같은 네. 숙소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골프를 쳤는데 네. 같은 골프팀에서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운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프에서 한 5시간, 6시간 식사까지 합치면 한 7시간 되는데 또 어떠한 뭐 클럽하우스랄지 그런 데 밥을 먹으면 같은 자리에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군다나 이제 표창장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직접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왜 김문기 처장인지 알았냐 몰랐냐가 중요하냐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개발 1처장으로서 실무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제 라인이랄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왜 이재명 후보가
방송에 나와서 몰랐다고 했을까? 네. 이제 그것은 아마 본인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 같은 거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명이랄지 이제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박성희 비서관님,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아마 몰랐다라는 주장을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뭐 우리가 봤던 언론 인터뷰 영상을 보면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 분명히 있고 네. 지금 상황에서 그 주장을 뒤집기도 쉽지 않아 보이죠. 어찌됐든 이 재판 자체가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했냐 아니냐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시에 몰랐다라는 진술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그 앞뒤 상황상 맞지가 않고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떨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 대표직도 위험하게 됩니다. 조만간 곧 이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판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재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대선 자금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세상은 봄바람. 아직 봄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내게는 북풍 한설이 불고 있다. 다시 여론에 호소하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경향신문이 달렸습니다. SNS에 입당 권유하는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 간접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작한 현장 투어를 놓고도 방탄 투어라고 당 내에서 비판 기류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 지지층 결집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물론이고 네이버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것도 아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에 이런 글을 올린 건 약 한 달 만입니다. 적극적으로 SNS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투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 투어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 여론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 13일에 대전에서 열린 국민 보고 대회도 있었고 충청권에서 이미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22일, 23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걸쳐서 경북 안동, 울진, 강원, 강릉, 원주를 찾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방탄 투어 아니냐는 따끔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기자들에게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모습도 확인하겠습니다. 트위터에 좀 말씀 올리셨는데 그건 좀 어떤 취지에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냥 읽어보신 대로죠. 최근에 검찰 수사와 연대해 주신 거죠? 자, 저녁 맛있게 드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날씨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친문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종민 의원은 지금 당신 날씨 탓할 때가 아니다. 날씨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좀 이렇게 그 순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대응을 했다면 훨씬 더 공감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대장동 갖고 싸우려고 당대표가 됐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대장동 막기 위해서 당대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팬카페 SNS 통해서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냈어요.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일단 저렇게 당내 비판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최병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제 길고 깊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날씨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본인한테 그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는 검찰 수사.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보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이 돼 보면 이걸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사실 사실관계로 검찰 수사나 아니면 앞으로 법정에 가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지금
다 수사 중이란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항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대응을 해야 돼요. 그 정치적 대응은 본인 혼자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론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론의 지지를 받겠다. 그러니까 뭐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야당 네. 탄압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추울수록 몸을 비벼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과 당원이 이재명 방탄에 나서야 한다. 이런 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가피하게 여론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여론전도 저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이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효과는 앞으로 몇 달간 검찰의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나오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방탄용 스피커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기대하고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복당시켜줬습니다. 당 내부의 동요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수용인 정청래입니다. 수용이는 뭐예요? 어제 수용했잖아요. 뭘? 박지원 복당. 수용.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분당의 주역으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사과 절차를 거쳐야 된다. 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 각서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짐 각서를 받으셨어요? 왜 복당을 반대하느냐 하고 저한테 따지고 항의를 했지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복당이 된 이후에는 저한테 또 전화는 안 하시더라고. 네. 복당이 됐으니까 이미. 네. 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전화를 하실지도 모르겠네. 자, 일단 수용했다. 본인 말대로 수용인이라고 설명을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시지는 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분당의 주역으로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사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분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열어봤더니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당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미래가 걱정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걱정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최영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지지자들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이걸 사실관계로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적 이유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겠죠.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전체를 봤을 때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에서 어떤 이렇게 쭉 정치를 했을 때 당시 기억해 보시면 구민주계 의원들 예전에 국민의당을 했었던 분들을 복당을 다 시키죠. 네네. 당시에 박지원 전 원장도 대상이었어요. 근데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가면서 당적을 못 갖게 됐죠. 그거 이제 와서 국정원장이 끝나고 나서 복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네. 따지고 보면 구민주계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었어요. 근데 굳이 왜 박지원 전 원장만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한다. 근데 정치가 배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란 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어제 저기 또 오늘의 친구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수석께서 최고위원께서는 나름대로 박지원 전 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나름대로 서로 간에 그 정치적 자산이 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신경전이 있지 않냐. 저는 그 정도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복당을 한 박지원 전 원장인데 최근 인터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당이 결정되자마자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당에. 그러면 총선에 출마하시는 겁니까? 정치는 생물이니까 누가 장담하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출마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출마 열려 있잖아요. 저랑 동갑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이시죠? 그렇죠. 제가 훨씬 건강해요.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총선 출마를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이렇게 민주당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굴러가고 있는 가운데 김만배 씨는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지금 병원 치료 중이죠. 김 씨의 상태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80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김만배가 따로 숨긴 80억 원 정치권 로비 자금이었나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은닉재산, 최모 씨와 이모 씨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은닉재산 260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드러난 80억 원입니다. 수표 60억 원, 현금 20억 원 검찰이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떻게 의심하고 있냐면 이게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0억 원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천화동 1호에서 빌린 돈 473억 원 중에서 80억 원, 260억 원, 그리고 나머지 140억 원 남지 않습니까? 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행방은 이미 검찰들이 다 파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80억 원만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검찰이 확인하면 이제 473억 원에 대한 행방들은 다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가 숨긴 자금의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선거 자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그때?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했을 거라니까.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일도 받은 게 없다, 사탕한 게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선거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다. 아니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뭐 돈이 80억 원이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이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변 증거가 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있잖아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80억 원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의 대화들이 나와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가 이제 화천대유 그 당시에는 이성문 대표였는데 이성문 대표한테 이 80억 원은 내가 썼다고 가서 경찰에다 얘기해라. 그럼 왜 그 80억 원의 사용처를 김만배 씨는 숨기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꾸 수표 추적을 걱정을 해요. 수표 추적을 걱정을 하면서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표 추적하다가 이상한 데가 나타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상한 데. 그러니까 수표 추적을 하면 그 수표가 어디로 갔는지가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상한 데가 나타나면 또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된다. 이런 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이상한 데라는 데는 어디일까 과연? 그거는 이제 역시 정상적으로 돈이 사용된 곳이 아닌 곳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로비 자금일 수도 있고 정치권에 흘러들어온 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 자금이나 이런 데 지원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억 원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를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사님 이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김만배 씨가 몸 상태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부분은 연기되고 있지만 그 은닉재산이라든지 그동안 자금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검찰의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 뭐 앞서 언급됐던 녹취록 이야기도 있고 그 대장동 일당과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불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찰이 계속해서 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의 행방을 쫓는 과정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수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검찰 역시도 저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확인하고 또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다라는 증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또는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뭐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범죄의 혐의이고 밝혀져야 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증거가 필요하기
우려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신문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473억 원 중에서 80억 원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근 대변인님, 지금 260억 원은 그 최모 씨와 이모 씨가 지금 은닉해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수표로 바꾼 상태고 나머지 140억 원 정도는 어디로 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숫자가 이제 보도마다 조금씩 틀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2021년 12월 재무제표를 보면은 화천대유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종속회사가 천화동인 1호입니다. 네. 1호를 100% 소유하고 있죠. 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라고 우리 알려진 금액이 한 1,200억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021년 12월 기준으로 천화동인 1호에 남아 있는 재산이 한 6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미 보도에서 밝혀진 것처럼 김만배가 개인의 대여금, 네. 회사에서 자금을 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수법이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아니면 재고자산을 활용하는 건데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네. 구조니까 대여금 형태로 470억 가량 뺀 거죠. 그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470억이 빼서 김만배 씨가 과거에 쌍방울과 연결된 12 매입 자금에 분양 대행업자, 토목업자라 빌린 돈을 자기가 대신 상환했단 말이죠. 거기에 이미 한 105억 원이 쓰였고 그리고 지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 100억이 밝혀졌고 이번에 80억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470억은 결국 구조를 맞춰보면 천화동인 1호의 절반가량 질부는 그분 것이다 하는 게 그분에 해당되는 돈을 본인의 대여금 명목으로 이미 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남아있는 돈은 어차피 화천대유와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천화동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것이란 말이죠.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자금을 남겨놔도 언제든지 배당으로 돌리든지 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70억의 진실은 그분과 연결할 수 있고 그 470억 중에 과거에 상환한 100억, 또 밝혀진 100억, 이번에 밝혀진 80억,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280억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 부분도 이미 은닉되는 재산 안에 포함이 됐다면 이미 다 검찰에서는 다 파악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부터 나갔다는 것도 이미 40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게 40억이겠느냐? 그런 추측이 다 가능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 지금 8일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김 씨 측에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변호인, 상태가 좋지 않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지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 김만배 씨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다. 수사 대상자인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제 변호인의 말을 믿지 않고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확인한 결과 만약에 재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뭐 강제로 좀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일단은요. 아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휴식 기간을 좀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날수록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재판이 좀 나가는데 좀 꺼려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끌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오히려 시간을 좀 끌려갈 것이다. 근데 지금 김만배 씨와 관련된 재판이 김만배 씨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만배 씨 이외에도 뭐 유동규, 남욱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동 피고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재판을 무한히 끌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마 검찰에서도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또 법원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네.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의료진을 상대로도 아마 여러 가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가 계속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예요. 아니, 저건 분명히 저 정도 되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데 계속 재판 지연 작전을 쓰는구나.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구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뭐 만연하게
계속적으로 병원에 있을 수는 없고요. 아마 본인들 입장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재판이 참석할 수 있거나 검찰 출석에 응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면 아마 응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소통에 나섰습니다. 간담회 분위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을 착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더 젊고 더 생산적이고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로 바꾸는 이런 정치 과정에도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통 그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무엇이기 앞서 또한 청년 질문에 앞서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면은 그거는 국가가 바로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4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법적 안전성 등 이렇게 4가지를 강조했는데 특히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 이걸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어떤 입장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자, 어제 노동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을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도 입법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앙일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당이 300인 이상 노조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 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세금을 운영하는 민주노총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끼리만 안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고 그걸 투명화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일단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노총 당연히 반발하죠. 노동 3권 침해하고 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제도다.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만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또 깜깜이 제도 개선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치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이걸 법으로서 일단 입법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법으로 완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저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걸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외국의 제도를 봐도 미국, 영국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법적으로 굉장히 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돼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덜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노조가 깜깜이 회계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민주당도 적어도 요걸 어느 정도는 아마 방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동안에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많이 수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반발한다는 얘기는 민노총과 어느 정도 민주당이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ILO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 협약을 보면 지나치게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선상에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이걸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나서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죠. 성기세 의원님. 이게 뭐 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이거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노조 깜깜 회계를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업무에 복귀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저게 또 노조 길들이기를 위한 하나의 또 방편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노조와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대화를 안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의 어떤 노동정책, 노동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깜깜하게 듣기에는 되게 투명하게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 민주노총이라든지 노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노조를 좀 세게 얘기하면 강하게 얘기하면 노조를 아예 그냥 눌러버리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깊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만 더 다른 얘기를 덧붙이면 아까 이제 청년 200여 명 간담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에 3대 개혁 얘기하고요. 3대 개혁 해야 됩니다. 이거 민주당은 모두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쉬운 게 있어요. 청년 200여 명은 대한민국 청년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 200여 명과 간담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역 의원도 있고 그리고 청년 보좌역들도 있고 그러나 뭐 일반 대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네. 투명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에서도 얼마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의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의 자주성과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조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노조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정부 예산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조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데 정작 노조원들이 나의 노조 회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제대로 쓰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노조원들은 일정 직급 이하면은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을 하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노조 회비가 빠져나갑니다. 과연 그것을 희망사하는 사람만 노조 회비를 내겠다 조사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노조 회비를 낼지도 의문인 거죠. 그 정도로 노조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요. 사실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투명성을 하겠다는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이제까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자인하는 거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조합원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합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재 방안이 없거든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노조법 27조에 의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를 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사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명분이 좀 약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입법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 노동조합법 27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사실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입법이 안 되면 아마 현 정부에서는 그 노동조합법 27조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전략가,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올 한 해 가장 핫한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 아닌가요? 간결하고 명료한 자기 논리, 이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그 자기 생각을 간명한 논리화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렇죠? 전달력이 좋죠. 그러니까 짧고
임팩트가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다만 한 장관의 당대표 차출설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목이라는 건 적재적소가 있는 것이지 논리가 명쾌하다고 정당 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까지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그 사람이 국회의원 가면 거기서 그치겠어요? 당을 이끌 만한 제목입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을 이끈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강금실 씨가 뭐 좀 상당히 그래도 일반 국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내세워가지고서 성공하지 못한 예도 있고 그런데. 정치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출마는 뭐 둘째치더라도 일단 당대표를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인 한동훈도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떤 모습이 정치인 한동훈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 정치, 여의도 정치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해온 뭐 DJ, YS, JP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다 경험을 하고 그 들여다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논리로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 여기서 똑같은 문제를 두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달리 얘기하잖아요. 양면성, 뭐 심지어는 3면, 4면성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늘 선거가 결판이 나잖아요. 종합적인 판단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능력은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 수사로서는 입증이 됐어요. 그거는 뭐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여의도 정치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김종인, 윤여준 저분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서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7일에 당대표 차출설과 관련해서 본인도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감사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감사원 내부에서 광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광어. 우리 회로 익히 자주 먹는 그런 음식이기도 한데 생선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로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사정기관 구성원들이 접시 위에 광어가 물까 봐 걱정해서 주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과 타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접시 위에 광어에 물릴까 봐 쭈뼛쭈뼛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전 정권에서도 감사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성 1호기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 정권의 반대적인 입장을 좀 취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색깔을 좀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야당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죠. 감사원의 실세다 하면서 이제 과도한 감사원의 감사다,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색깔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시 위에 있는 광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횟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서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광어가 이제는 이제 횟감으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물 수도 없고 물어봤자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전 정권에 대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고 하찮은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될 수 있고 내가 다 보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정과 원칙 또는 뭐 자기의 공정과 원칙이겠죠. 감사를 감사답게 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내가 뒷배가 되겠다,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받쳐주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렇다면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접시회 강원은 전 정권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뭐 전 정권을 포함하는 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대상 중에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을 주로 이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시위의 강화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 감사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물까봐 걱정해서 주저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 저 말은 결국에 저 밑에 있는 말과 비슷한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아라. 어떠한 뭐 외압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다 떠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좀 굉장히 강성이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계속해서 뭐 국회에서 하시는 발언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봤을 때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이 감사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사무총장의 그 광어가 물까봐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감사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원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를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행태가 국민들 보시기에 감사원이 충분히 독립되어 있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우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감사원의 역할이 정당하고 공정하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적해 주신 대로 강성의 모습을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침없는 그런 소심 발언으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추어서 그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자기 권한이다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인체로 치면 뼈대하고 장기가 다 망가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 또는 역량의 약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오히려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훼손된 거를 바로잡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게 감사원 내부 결정입니까? 외부 압력 때문입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감사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외부적 요인도 많이 넣겠습니다. 감사를 지휘하다 보면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그 5만 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고용, 소주성 이런 부분 통계 조작 의혹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시죠. 정부와 민간 비슷하던 집값 통계가 문정부 때는 최대 4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집값이 훌쩍 뛰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바로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였습니다. 전 정권들과 비교를 좀 해보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원의 자료와 KB국민은행 시중의 자료가 민간의 자료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49%, 39%.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박근혜 때도 12%, 10%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국부동산원은 25%를 가리키고 있고 KB국민은행 자료는 62%. 심지어 R114라는 부동산 R114의 자료는 106%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 간의 괴리에 대해서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중심인 반면에
민간 통계는 호가 중심이어서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원 실거래가 중심 자료를 우리는 통계 자료로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창모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관련 통계는 민간 기관들이 훨씬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다. 표본 추출 때문에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수연 제주대 교수 역시 지금처럼 특정 공기업이 국가 통계와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정권 입맛에 따라서 통계가 조작될 수 있다.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명백백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여야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썼지만 통계 주도 성장이라고 읽힙니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국민들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전의 시즌2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였던 거지. 과연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통치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통계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보복으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런 자료들을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통계 오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통계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통계와 통계 조사 방식, 기법에 대해서 이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특정 통계만 뽑아서 비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에서 신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이죠. 지금 예전에는 한국감정원이었죠. 네. KB가 있고요. 부동산 114는 민간 영역이라서 빼고 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KB 통계하고 왜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하고 왜 달랐냐? 11%, 56%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요 보면 중위가격 변동률이 KB가 56%였습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은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얘기했던 겁니다. 11%. 이게 조금 더 이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그거는 국토부 장관이 그래 판단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에서도 KB하고 똑같습니다. 중위가격 변동률은 더 높아요. 57%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로 따지면 비슷하죠. 발표를 매매지수 가격 변동률로 했다고 해서 이게 큰 조작이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통계 오류는 함정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통계 부분들은요. 통계청은 정기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정기 발표를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변수나 어떤 함수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통계청에 어떤 이렇게 해라, 이런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 저는 이 검찰에서 기억 부분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이례적이지만 감사원이 이런 통계학의 학문의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감사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0번 양보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통계 왜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던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다음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 부분에 있어서 통계 왜곡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저 수치에 보시듯이 표본을 달리 채집한 건 맞아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이냐 아니냐 그걸 여하를 떠나서 부동산원에서 표본을 조정한 게 하나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할 때 그때 당시에도 표본을 달리 채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저임금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효과가 90% 이상이 된다는 보고서를 민간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를 냈었어요. 그리고 한때 학계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가설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가설을 가지고 그 이론을 펼치고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국책연구원에서.
그런 데 대해서 실제 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통계 조작까지 말씀을 100번 양보하더라도 통계 왜곡은 표본에서의 시작에서 잘못된다면 통계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동산원에서 어떤 표본을 뭐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는데 그건 아니고 정황을 포착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표본이 확인된 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조작됐다 혹은 왜곡됐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감사원이 그걸 의혹 자체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곧 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닥터카를 타고 도착한 현장에서 신 의원이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닥터카를 함께 타고 왔던 남편의 역할이 사진 촬영 외에는 특별한 구호 활동이 없었다는 점,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게다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닥터카를 이용했다고 했지만 의료진 명단에서 신 의원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 여러 논란을 키우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남편도 닥터카 동승, 이거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현장 떠날 때 장관 차를 타고 갔다. 참사 현장에는 15분간 머물렀다. 15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제대로 된 구호 활동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찍어준 본인 사진 6장, 긴박했던 현장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게 아마 전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권에서는 그림 따려고 재난을 소품처럼 활용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결국 신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사퇴하는 그런 일까지 어제 벌어졌습니다. 자, 신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의사일시도 하니까 그날 현장으로 달려가셨다고 하던데. 예. 중앙의료센터에서 명지병원에도 이 재난침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도 병원의 팀들과 함께 같이 현장에 투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현장에 갔었던 한 1시 40분 그리고 새벽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자, 신 의원 논란 이후에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 갔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닥터카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계자 신현영 의원 현장에서 15분 만에 떠났다. 그리고 주로 의전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지금 의료 관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로서 의료팀의 일원으로서 갔다면 병원과 어느 정도 상의가 됐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닥터카를 이용했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신현영 의원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닥터카를 타서는 안 될 사람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닥터카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뭐 닥터카를 탔는데 집에서 탔느냐 대로에서 탔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가야 할 지름길을 돌아서 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닥터카를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닥터카를 탄 거고 거기다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남편으로 갔는데 남편을 찍고 와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응급 현장에 가면 또 뭐 치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다. 네. 아니 뭐 언뜻 보면 설득력 있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응급처치라는 데 있어서 구강과 관련해서 얼마나 응급처치가 되나요? 또 만약에 그 닥터카를 탔다고 하면 구강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의료기구를 가져갔는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건 좀 의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15분 있다가 떠났다는 건데 거기서 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머물렀는데 아마 사진 찍고 그런 시간 제외하면 또 몇 분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또 SNS에 올렸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이게 본인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구호 활동을 위해서 갔다고 진정성을 봐달라고 얘기하는데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사과를 하고 계속 변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또 그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국조위원도 사퇴하고
일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과 자체는 깨끗하게 해야 하고 이것을 뭔가 변명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사과를 했고 국조특위에서 사퇴를 한 거 그런 조치를 좀 빠르게 취해서 이제 부차적인 논란들을 좀 차단한 거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1시 40분경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도착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보면 어쨌든 저 명지병원에서 디메팀이 출동을 하고 이랬던 게 정말 그 사망이나 아니면 정말 중증 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거의 끝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호출을 받아서 갔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분만 있다가 떠난 지점이 사실은 뭐 사진에서 설명했던 그런 위급한 상황에 비해서는 구호 활동을 한 시간이 짧긴 하나 당시 신현영 의원이 특히 그 디메팀이 수행해야 했던 일이 이제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일이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구호 활동의 시간이 길진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소명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라는 점은 의사로서 그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디메팀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의사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직위가 아니라 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됐던 사람이었는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상황실로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그 당시 참사의 상황을 이제 복지부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라면 상황실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도는 국민들께 좀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본인의 해명이 앞뒤를 전부 다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현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경직 금지죠. 명지병원의 휴직 상태예요. 그런데 무슨 뭐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 있을 리가 없죠. 휴직한 의사를 왜 그 명단에 넣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그 중간에 이제 자기 집을 거쳐서 그 닥터카를 탔잖아요. 그게 뭐 큰 거리에 나가서 탔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 해명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로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의사로서 간 사람이 장관차 타는 게 정상적인가요? 그다음에 15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도착을 하면 우선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진 6장 찍어서 올렸다고 그랬어요. 15분 동안 상황 파악하고 사진 6장 찍으면 다른 시간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본인들의 해명, 본인의 해명 이것이 저는 그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활동에 비추어서 전부 다 변명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과도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던 뭐 일부 뭐 그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닥터카 탑승 때문에 지금 여러 비판의 대상이 돼버린 신현영 의원입니다.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검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이 되고 또 굴러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도 끝까지 한번 신임원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